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쓰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게 바로 카카오톡인데요. 이 카카오톡의 카카오그룹이 요사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쟁사인 네이버를 넘어 시총 3위 75조 원에 달하던 카카오의 시총이 무려 45%가 줄어든 40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시총 추락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투자자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호출료 인상 그리고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서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던 여론이 이른바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사건으로 폭발했습니다. 자, 이 비판 여론이 커지자 카카오페이의 경영진과 임원이 이른 시일 내에 사퇴하기로 했고 카카오페이에 남은 임원 5명은 자신들이 매각한 주식 재매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가에 팔고 저가에 사들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카카오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1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가슴이 뛴다. 6.2L V8 엔진의 성능으로 모두가 주목하는 존재감으로 2022년 가슴이 뛴다. The Absolute Tahoe 계약 시작. 오직 쉐보레 온라인 샵에서만.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믿으니까 락토핏. 맛있어요 락토핏. 장 건강엔 락토핏.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역시 내 몸에 락토핏.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박동훈 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닥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 딱 불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랜드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프라자닷컴. 하이문이야 사냥류 바람 백질까지 하이문이야 일동우디스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 일동우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1월 21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금요일 순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1부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자, 2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수학체험센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곳에 가면 수학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경북 곳곳에 계속해서 세워질 예정이고요. 자, 잠시 후 안동 수학체험센터를 연결해서 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 이야기도 함께 해봅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도 잠시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안동 MBC 플러스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후 속보로 나왔던 소식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함께 논의하자 여야 대선 후보 간의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증액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요. 자, 이 배경을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14조로는 사실 코로나19로 손실을 당하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모두 다 두텁게 또는 피해 보상이 전부가 되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도 35조까지 처음에는 50조를 얘기했다가 네네. 최소 35조는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여야 후보 모두 다 사실은 물론 이제 주요 후보죠. 여야의 주요 후보들 두 분 다 35조 이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물론 두 분이 만나서 그렇게 얘기한 건 없지만 각자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35조 정도는 있어야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걸 선제적으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14조가 편성이 됐는데 14조로 한번 편성한다고 해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손해본 손실을 다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지금 확산세가 오늘도 6천 명 이제 길게 보면요 이번 주말 정도 그러니까 내일 모레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네. 최대 2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확진자가. 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제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방역을 좀 더 디지털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주장인데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보면 35조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당장 그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하면 예. 여야 후보가 만나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5월에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집행하도록 하자라고 예. 하는 게 이재명의 주장인데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를 압박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예. 말했고 주장했으니 이제 정말 실행하자라고 하는 실행력을 보여주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향한 호소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후보들 간의 정책과 공약이 좀 서로 간에 수렴하는 모양새고 이 그간의 피해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오미크론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했을 때 이 14조 원은 좀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는 힘들다 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일단 차기 정부 책임자가 추후에 감당하는 걸로 좀 합의보자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자, 야권에서는 일단 좀 다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야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만나서 협의하자 여기에는 아직은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놨으니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나 이제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출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시점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은 지적하고 있으니 1차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단 만나서 이 부분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 누가 되든 가장 유력한 두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되든 어쨌든 손실 보상이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야 사실은 코로나19에 이제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지 않으시면 코로나19 정복도 어렵고 방역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적극적인 자발적 어떤 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좀 만나서 빠른 시일 안에 합의하고 그걸 국민한테 수상히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 서로 간의 공감대는 확인을 했다.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조율, 일단은 주도권을 먼저 이재명 후보가 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정책의 차별화 문제도 있을 테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확실한 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성사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여야 후보들의 광폭 행보가 전국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경기 지역 메타버스 일정에 들어갔고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충남을 찾아서 또 지지를 호소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좀 더 우세한 지역이었어요. 사실 수도권이. 그리고 본인이 경기도 지사를 했기 때문에 물론 경기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약간 앞서는 걸로 나오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수도권은 밀리는 부분도 있고요, 분명히. 그래서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상황에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면 대선 승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수도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도권은 이제 경제와 부동산
부동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뭐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내용에 눈길을 끄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서 또 사과했어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제대로 네. 헤아리지 못한 부분은 사과한다. 예.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사과를 했고요. 어쨌든 집값은 확실하게 잡고 집 공급 충분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후보는 충청권에 갔는데 충청은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청도 스윙보터의 역할을 뭐 대대적으로 해왔죠. 대선 전국에서도 충청권 같은 경우에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보다 그때마다 각각 다르게 반응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을 또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나 호남 지역 TK 지역이나 호남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충청권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아마 윤석열 후보는 충청권에 가서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좀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 같고 본인이 뭐 충청 출신이라는 부분들을 어필하면서 적극적으로 충청 민심을 잡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마 충청을 방문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 선거마다 또 전통적으로 캐스팅 보트로 분류됐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민주당이 우세했던 지역이지만 현재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주도권을 주기 위한 행보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TV 토론, 양자 TV 토론 추진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27일 날 하기로 했다가 이게 협의 전이라고 얘기가 다시 나왔고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와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은 27일이었는데 그걸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바람에 국민의힘 31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이걸 다시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30일 또는 31일 둘 중에 하나로 하고 시간은 7시에서 10시 사이 이렇게 해서 방송국에 이걸 또 넘겼어요. 왜냐하면 방송국도 여러분 이제 우리 진행하신 아나운서도 계시지만 방송국도 편성이나 제작 관련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대를. 그래서 아마 이제 세계 지상파 방송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세계 방송사가 모여서 이 제안, 즉 민주당 국민의힘이 합의한 건 30일 또는 31일 밤 7시에서 10시 사이 라고 하는 이 안을 가지고 무슨 날, 어느 날 30일 할 건지 31일 할 건지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지 하는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명확한 건 30, 31일 중에 할 가능성이 높고요. 시간은 뭐 거의 7시에서 10시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정에 관해서 이제 두 당이 모두 방송사에 공을 넘겼다는 말씀이신데 자, 일단 뭐 방송사에서 협의가 된다면 이 일정 안에 이제 토론이 되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30일이냐 31일이냐는 결정이 안 됐지만 제가 볼 때 뭐 두 당이 합의해서 보내온 안이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가능한 한 그 두 날짜 중에 하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방송사 사람이기 때문에 뭐 생각을 해보자면 정말 중요한 일정이고 또 관심이 높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다면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인 양자 토론이 그러면 시작이 될 텐데 누구에게 더 유리할 건가 이걸 두고도 말이 정말 많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후보가 워낙 이제 달변이라는 인식 때문에 잘해야 본전이다 이런 거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동안 또 설화도 몇 차례 있었고 아무래도 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좀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처음에는 사실은 토론하면 이재명 후보가 유리할 거다 이게 대세였죠 사실. 대세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 이제 홍준표 경선 때 보면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이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전망은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 거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 사례가 우려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는 토론을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 평가에서 토론을 잘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원래 토론을 잘 못한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서 조금만 잘해도 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민주당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도 본전이고 더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기대치가 높은데 예를 들면 뭐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한테 이 정도 수준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못하면 실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반대로 기대치가 좀 낮은데 그보다 조금만 잘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 고민이 많고 윤석열 후보 이제 설화 문제죠.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시겠죠, 토론회를. 예. 근데 혹시나 또 정말 소위 이제 실언이랄까요?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택 청약 통장. 예. 이런 거는 사실 아주 일반적이고 일반 서민들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거의 네네네. 대부분. 네. 이거를 집이 없으니까 안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엄청난 실언이죠. 네. 이런 실언이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게 또 한 번 나온다고 하면 이제 자질의 문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지금 네. 시간이 한참 지났고 또 TV토론을 이 정도로 준비 안 하고 나왔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문제는 이런 혹시나 중간에 이런 질문이나 답변 가운데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시는 실언이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이 윤석열 후보한테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기대치에 맞을 정도의 토론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점, 그리고 너무 강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좀 부드럽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 전략. 이 윤석열 후보는 실언하지 않고 네. 잘 방어해낼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비슷한 결의 실책이 나오면 또 윤석열 후보로서는 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양측의 준비 상황에 따라서 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그림이 연출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 네. 확실한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초미의 관심사인 양자 토론이 성사 직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후보들이 또 다 참여할 수 있는 장들도 곧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마리들을 찾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1부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수학이라고 하면 머리부터 지끈지끈 아파지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린 학생들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이런 수학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수학체험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경북교육청 안동수학체험센터 최세영 교사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경상북도교육청 안동수학체험센터 파견교사 최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수학체험센터 일단은 말 자체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네, 저희 수학체험센터에 먼저 이렇게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수학체험센터에 와서 문제를 풀어야 하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먼저 생각이 돼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수학적인 원리나 개념이 적용된 그런 전시 체험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전시 체험물들을 가지고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학과 좀 친해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면 이제 뭐 문제 풀 일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뭐 곳곳에 문제를 풀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네네. 뭐 저희가 학교에서 문제 푸는 것처럼 뭐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네. 좀 이렇게 담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압박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자, 맞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이런 게 일종의 팝업 부스 형태로 곳곳에서 또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상설화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코로나 이전에 또 아마 방송이나 그런 거 통해서 보시면 안동도 했었거든요. 네네. 안동, 저희 인근의 안동, 뭐 영주, 구미, 포항, 경주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그런 체험 부스들이 활성화돼서 수학체험전이라고 해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네. 그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생들 그 수학 동아리들 통해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고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이 조금 많이 줄었죠, 활동들이.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 수학체험센터에 오시면 그런 활동들을 상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이미 뭐 수포자, 수학 포기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 역시도 그럴 뻔했었고요.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참 수학을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학생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 그 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온 학생들 중에 저희가 설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어떤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체험센터가 좀 빨리 생겨서 와서서 했었으면 자기가 좀 수학 공부를 더 재밌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갔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 하는 얘기 들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좀 마음이 기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수학 공부를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저희가 보면 입지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문제풀이를 조금 많이 하게 돼요. 저도 네. 고등학교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저희 이제 체험센터에 와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느끼고 함으로써 네네. 학생들이 수학이 그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렇게 학생들 반응을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회가 더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숫자와 텍스트로만 접할 때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감각을 좀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좀 쉽게 느껴질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 덧셈 같은 거 배울 때도 뭐 사과나 사탕 이런 거 놓고 막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손가락으로도 하고 저희는 10손가락과 10발가락으로 이렇게 덧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일 것으로 보이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가능하고 또 어떤 식으로 수학과 가까워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안동 수학체험센터는 총 4개의 그 실내 전시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에도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초, 중등 교사들로 TF팀을 구성을 했었고요. 네네. 그 선생님들이 총 74종의 체험 전시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모아서 그 전시물에 대해서 되게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에서 또 선별을 해서 전시 체험물을 만들어 놓은 그런 체험관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좀 교육 과정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체험 전시물들을 만들어서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시다가 가끔씩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해봤지만.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저기 체험센터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가서 해보면 아이들이 좀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뭐 그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와서 조작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말씀대로 일선에 계신 현직 교사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정말 깊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보면은 지름하고 지름이 같은 원기둥과 구와 원뿔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원뿔에 이제 원기둥과 구의 원뿔의 부피의 비가 3대 2대 1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이제 물을 이용을 해서 원뿔에다가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요. 물을 내려줍니다. 그럼 그 밑에 구가 있거든요. 네. 그럼 구에 물이 2분의 1 정도가 찹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 물을 그대로 다시 원기둥에 물을 내리면 원기둥에는 그 물이 3분의 1이 찹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 입체도형 사이의 부피의 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활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를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숫자와 공식으로만 이해하던 비율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일 것 같은데 저도 당장 이제 뭐 원기둥 구, 뭐 부피의 비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일단 습관적으로 머리부터 좀 아파오고요. 자, 눈으로 보면 훨씬 낫겠다 싶어집니다. 자, 저희가 앞서 뉴스로도 보도를 했었지만 이런 체험 공간 안동 수학체험센터가 지난해 문을 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경상북도 교육청 안동수학체험센터는요, 윤종식 경상북도 교육감님 4대 미래교육 공약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폐교였던 구 풍천중학교를요, 저희는 리모델링을 해서, 2021년 10월 25일에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안동, 예천, 영주, 봉화, 정송, 영양, 의성 등 북부 7개 지역의 거점 센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초등 선생님 한 분과 그다음에 중등 파견 교사 저와 그다음에 장주하는 직원 총 4명, 6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저희 수학 체험 활동을 도우시러 총 12분의 수학 체험 해설사님들이 관람객들이 오셨을 때 그 수학 체험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예. 네, 수학 체험 해설사님들은 수학을 전공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학교와 학원 등에서 이제 수학을 지도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시고요. 네. 이분들 중에서는 또 퇴직하신 교원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네,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체험 활동 도와주시고, 또 저희는 이제 학교하고 일반인들이 오셔서 관람할 수 있는 일단 전시 체험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선생님들 연수 등의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자,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경북 북부 지역 다 여타 시군들의 또 이제 거점 기관이라고도 말씀을 주셨고, 옛 풍천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 해도 막상 내가 가서 뭘 알고 좀 이용할 수 있을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설사분들께서 상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일단 그냥 가봐도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코로나가 일단 걱정일 텐데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좀 인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 포털에서 저희 홈페이지, 안동수학체험센터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시면, 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일단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학이라서 저희가 평일에도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타임으로 해서 5시까지 이렇게 예약을 받고 있고요. 한 타임당 60명씩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네, 항상 오시기 전에는 자유관람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이렇게 예약을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근데 저희 현장에 오셔서도 저희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바로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체험시설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뭐 시간대당 60명씩만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포털 사이트에서 안동 수학체험센터를 검색하면 그냥 나오는 거죠, 홈페이지가? 예, 맞습니다. 네, 나옵니다. 저희, 잘 나옵니다. 홈페이지가. 네, 손쉽게 검색해서 가급적이면 사전 예약을 하고 또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선에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조금 전에도 설문조사 결과 이야기하시면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느끼는 점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수학을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수학체험센터에서 그런 이제 좀 수학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좀 주고자 그런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센터에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특히 올해는 저희가 이제 수학 클리닉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좀 와서 이제 저희 전시 체험물을 이용을 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다양한 뭐 보드 게임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수학 교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아마 좀 재미있게 수학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고 뭐 막연한 두려움을 좀 떨쳐냈으면 좋겠다. 일단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놀러 오듯이 와서 좀 수학을 체험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학체험센터가 이제 안동의 거점 기관으로 생겼습니다만 또 경북 곳곳에 추가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상주는 상주, 칠곡, 경산에 지금 수학체험센터가 구축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군데가 3월 중에 이제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2024년에 포항에 이제 지금 그 경북 과고자리에 수학문화관도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상주와 칠곡, 경산 이렇게 세 곳에서 개관한다고 하고 내후년에는 포항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다는 말씀이라든지 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체험센터가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아직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포털에서 안동수학체험센터 검색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블로그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홈페이지와 블로그 들어가셔서 저희 이제까지 했던 그런 체험 활동들, 주로 행사들도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올려놨거든요. 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좀 즐겨찾기 해주시고 주말에 가족들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고요. 지금은 방학 중이라서 평일에도 오실 수 있으니까 좀 놀러를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봄 되면 3월부터는 가족 프로그램이 또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저희 지금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 지금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꼭 오셔서 좋은 경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 단위로도 좋은 체험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교육청에서 각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교육의 저변을 넓히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곳곳에서 좋은 기회들을 좀 만나서 아이들이 수학의 공포를 잘 떨쳐낼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 수학체험센터 최세영 교사를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네, 지난 수요일 기획재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 2022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 오늘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이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또 이렇게 급하게 이동하시면서 통화를 하시느라 연결 상태가 좀 불안했는데 오늘 좀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근데 여전히 설날 연휴 밑이라서인지 몰라도 길은 많이 막히네요. 안동도 그렇지 않나요? 네, 뭐 저희도 지금 이제 교통체증이 슬슬 시작되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예. 네. 아무튼 뭐 이제 빙판길도 있고 뭐 도로교통에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 이야기 먼저 나눠보고 나서 지난주에 못한 얘기도 마저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그제죠.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 발언을 보면은 당국이 좀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종 지표들 내놨는데 일단 작년 12월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봤을 때 강남 4구도 하락세를 보인다고 했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좀 둔화됐고 또 경매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정부 통계 발표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다른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 기준을 잡는 것이 한국감정원 기준이냐, KB국민은행 시세 기준이냐, 아니면 내가 실제 부동산 가서 집을 샀고 얻으려고 할 때 느끼는 체감이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접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항상 잡는 거는 이제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가는 건데, 강남 4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 강남, 강동, 잠시를 놓고 봤었을 때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라든가 그 소진되는 현황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4개 구역의 평균치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잠실 재건축이나 그 대출을 그렇게 무리해서 끼고 사지 않아도 되는 전세 대출이 되는 세대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 통계에서의 어떤 누락이라는 그 오류를 얘기를 할 때 네. 전체적인 평균을 얘기할 때는 전체 예를 들어 강남 4구가 다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하락이 맞다라고 보지만 네. 어느 일부 지역에서 많은 하락을 갖고 있어서 평균치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는 집값을 잡는 부분이라든가 그 선거 앞두고 있는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네. 통계 자료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 시장에서의 하락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경매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LTV나 DSR 적용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네. 내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경매 낙찰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가 됐던 거에 비해서 네.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가 일어나고 나서는 경매 대출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낙찰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는 현실입니다. 네,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하던 얘기가 이 노도강, 이 서울 변두리와는 다르게 강남과 중심부는 여전히 가격이 상승일로고 양극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자 그제 나온 이야기가 좀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통계에는 늘 이렇듯 함정이 있습니다. 자 정부 입장과 시장 분위기 온도차가 이래서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대출 규제 영향을 받았던 지표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하락세를 두고 정부가 이제 설명을 하기를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사전 청약의 영향이 컸다. 이게 젊은 층의 매수 심리를 좀 진정시키고 시장을 안정화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걸 또 시각차가 또 있긴 하겠지만 청약의 경쟁률이 높았던 건 사실이죠. 공공분양에 대한 호응이 특히 굉장히 높았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공공분양 주택이라고 하면 좀 외곽에, 그다음에 좀 저렴한 자재에 일부 브랜드를 쓰는 거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좀 적다라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그 공급됐던 물량들 중에서 서울 수도권의 입지가 좋은 자리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간 사업이 참여해서 브랜드 있는 경쟁력에, 그리고 수용보다는 중형까지도 공급이 되다 보니까 2030 세대라든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청약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내가 서울 중심지 아니면 대구 중심지 뭐 이렇게 그 각 지역의 중심지에 살고 싶어도 그 실제적인 개발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네. 작년에는 공공에서 그 중심지 개발 사업을 좀 이루어줬다라는 것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점이 확실히 있었던 공공주택 사전 청약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는 점. 자 일단 정부는 이것을 시장 안정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해석은 뭐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규제 강화가 매수세 자체를 둔화시켰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계대출 증가에 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이제 시장을 안정시켰다. 이걸 유동성 문제를 잘 대처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총량제라고 해서 6% 이상을 넘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거는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동화 관리가 잘 됐다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4분기 전세자금 대출 규제까지 이루어지면서 실제 실수요자 시장에서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을 바에야 그러면 이제 좀 그 싼 월세를 찾는다 해서 사실 지금 강북구 지역의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래는 이제 이 정부의 가장 큰 목적이 가계자금에서 그 부동산이 차지하는 생활비 지수를 좀 낮추기 위해서 부채 관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현재는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생활 부담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에서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규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한국은행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네. 금리가 올랐던 거에 대비해서는 월세를 받는 게 낫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이 잠재된 위험들 리스크도 여러 가지로 있고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말씀대로 이제 대출이 막히고 전세값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월세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서민경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서 막연하게 낙관만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국은 유동성 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총량 관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주 단위 DSR 적용도 확대한다고 해서 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더 꽉 잡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차주 단위 DSR 개념부터 좀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내가 집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러 가면 그 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대출 한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줘서 그리고 내 그 급여를 받는 급여 소득하고 기준을 해서 대출이 얼마가 됩니다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한도는 뭐 지역별로 뭐 투기 지역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그 한도 안에서 또 감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차주 단위 DSR이라는 건 개념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내 소득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건데 네. 여기서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사는데 할부금융 리스를 썼다던가 네.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데 신용카드 카드론을 제해놓고 할부를 쓰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최근 들어서는 전산상에서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템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뺀 나머지 실제 대출이 일어나다 보니까 작년에는 1억까지 대출이 됐던 분이 신용카드 분 빠지고 차량 구입비 빠지고 하면은 7천, 8천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차주 단위로 바뀌어진 것들이 전체 내가 갖고 있는 부채 총량을 합산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또 한도 기준도 또 2억으로 낮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이 거의 어렵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출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부채까지 감안해서 또 감가를 하다 보니까 자, 규제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생기고요. 네. 자, 아무튼 이 당국의 규제 강화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거, 가계 대출을 잡겠다는 거. 자, 이런 조치가 결국 이 젊은 층의 이른바 추격 매수 심리를 잡았다. 그래서 매수 우위로 돌아선 거다. 이렇게 좀 당국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쫓아서 삼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조차도 풍선 효과로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가격대로 형성이 되고 있었던 거는 이건 시장의 불균형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네. 정부의 이런 정책이나 시장 상황을 통해서라도 규제를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조정을 좀 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 가장 저희가 집값의 상승폭을 보느냐 뭘 할 때 강남을 비교하고 각 4대 지방광역시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리고 이 정부 출범 이후에 한 4년간의 통계를 놓고 봤었을 때 너무 급등했다던가 아니면 네. 이제 정부가 정책을 잡고 있는 뭐 1억 미만의 주택을 뭐 지역에서 사들인다거나 이런 것들의 어떤 통계 자료를 봤을 때 빠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실수의 목적이 아닌 특이 목적으로 했던 것들은 시장 상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2030 세대가 그냥 묻지마 투자로 쫓아갔던 시장 자체도 이번 그 연도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갖고 가고 규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런 수요자들은 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흐름이 한동안 지속이 되다가 또 이제 시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다가오는 대선이 또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하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 얘기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잠시만 또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정책과 규제를 좀 완화시킨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일단 양도소득세, 재산세 부담을 좀 줄이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서 보면 이제 보유세급 등 부분을 줄이고 DTI, LTV 완화, 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인데 자, 이게 약간 기존의 정책 기조와는 좀 다르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이 하락세를 좀 다시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세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요인들은 반드시 발생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물리적인 총량, 그 지을 수 있는 땅의 총량이 부족한 점에서는 원래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아서 시장이 자유롭게 돌아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번 정부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다주택자들이 정말 물량을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세금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이제 뭐 그 의견들이 여러 개로 나눠지고는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의 기조와는 정말 다르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시 가격을 올리는 시장에다가 부동산이 그래도 최고야라는 시장을 결국엔 열어주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누구나 다 통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게 옳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동안 너무 규제 일관으로 했었어도 가격이 계속 올랐으니 이번에는 좀 이렇게 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요소를 해서 그만큼의 안정화는 좀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이 정책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보들 각자의 정책과 공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에는 저희가 오늘도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무튼 예. 모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좀 비슷한 모습으로 수렴하는 그런 모양새다 보니까 일단은 공급 확대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지가 가장 큰 관건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대선 이후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